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3%에서 두 달 만에 0.8%로 낮췄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조만간 마이너스 성장률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아소다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외환, 금융 등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공조 방안과 양국 간 산업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급 세단 제네시스가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담당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총 500표 가운데 189표를 얻어 포드 플렉스와 폭스바겐 제타 TDI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역전세 대출 보증금은 최고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회생 가능성만 있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하반기 정기 국회를 통과를 목표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서 기준금리 2.5%포인트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상 최저치를 또 한 번 갱신한 셈이 되는데요.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이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2.75%포인트 이르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한국은행이 우리 경기 침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더욱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우리장 금리 인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유주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죠. 예, 9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43.28포인트 떨어진 8,599.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전일보다 45.42포인트 하락한 1,571.59를 기록했습니다. 저번 한 주 동안 다우지수는 4.8%, 나스닥은 3.7%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때문에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던 건데요. 요즘 미국의 고용지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258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6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52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실업률은 7.2%에 달했습니다. 이는 11월에 6.8%에 비해서 0.4%포인트가 뛴 것으로 199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이 같은 실업률 증가는 가계의 소비 지출을 줄이고 기업의 실적 악화를 불러와 다시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자, 근데 이번 주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겠지요? 예, 새해 첫 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했지만 연이어 터져나오는 악재로 기대감이 식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번 주에는 고용지표 등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면 이번 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등 물가 관련 지표가 뉴욕 증시의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작년 4,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얼마나 타격을 입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2일에는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가 4, 4분기 실적을 내놓는 것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알코아는 최근 1만 3,500명을 감원하고 투자를 5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5일에는 기술주의 지표가 되는 인텔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팩트셋은 S&P 500 소속 기업들의 실적이 자동차와 소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악화돼 12%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예, 13일에는 미국의 1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해 11월 5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1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 소비 위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12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되고요.
16일에는 12월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각각 전달보다 2.0%, 0.9%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물가 하락은 가계지출 감소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디플레이션 공포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유가가 급등을 했다 다시 또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주 유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지난 한 주 동안 12% 급락하면서 배럴당 40달러 선으로 다시 추락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최저치인 배럴당 32.4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확인시켜주는 지표들이 속속들이 발표되는 상황인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가스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해 2, 3일 내에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1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동사하는 일까지 발생됐다는데 빨리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유주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투자 전략부의 남인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우리장 주요 지표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예. 전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4.74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74포인트 내린 1180.9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96포인트 오른 358.48포인트에 마감했고요. 투자 주체별로 보게 되면은 개인이 약 2,500억을 매수하고 기관이 2,039억을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각 855억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이 월마트 실적 부진 속에 그 다우지수는 하락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약간 보합권 조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및 증권사 상품 등의 매수세가 일어나고 또 중국 증시의 그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1180점까지 위협하는 걸 하락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음식료, 섬유, 의복, 통신업종 등이 상승의 모습을 보임 가운데 은행, 금융, 건설, 철강 업종 등은 내림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게 되면 KTNG, KTF, 두산 등이 강세를 보이고 한전, 삼성물산, 우리금융 등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되면서 거래가 중단되면서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이 어땠는지 자세히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고요.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에 관한 정리도 한번 같이 해보죠. 예. 먼저 그 금융주 하락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폭이 시장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 우리금융, 신한지주 등을 매도를 했고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신한지주 등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금융주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또 종목별로는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환율 상승으로 4분기에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고 외국인이 한 75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1% 정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KTF 같은 경우에는 연내 그 KT와의 합병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이 한 56억 정도 매수하면서
한 2.7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으로 약 한 616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와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 부담으로 기관이 한 131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그 어닝 스프라이즈 기대감으로 기관이 한 163억 정도 매수하면서 한 3% 정도 오르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자, 외국인과 기관들은 각각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순매수와 순매도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NG, 포스코 등등에 대해서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요. 또 금융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뭐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매수를 좀 보였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좀 그 매도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되고 우리금융, 신한지주 등등도 약 한 100억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공업, 그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그리고 그 조선주 관련해 가지고 STX 페노션 같은 주식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금융주 중심으로 많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그 포스코를 한 6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승 테마라도 상승 그룹들도 있었을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또 눈에 띄던가요? 예, MS 윈도우 7이 그 베타 버전이 이제 곧 공개될 거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이시언, JEMI 그리고 유니텍전자 등이 상한가로 들어선 모습을 보였고요. 또 서울대가 포기한 그 줄기세포 관련된 특허가 다시 황웅석 박사에게 돌아간다는 소식으로 황웅석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H1 바이오, 온누리얼, ST큐브 등이 상한가로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우리 장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200선 돌파에 대한 그 매물이 좀 출회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약간 조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실적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반영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은이 기준금리를 약 0.5% 정도 인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하락한 데는 그 금리 인하 폭이 그동안에 0.5% 정도 될 것이라는 시장에 대한 뭐 인식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재료가 노출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또 시장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증시가 좀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금통위가 금리를 앞으로 한 1%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존의 금리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하락에 대한 그 여력이 남아 있다는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지금 이 금리 인하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에 그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은행주에는 조금 악재, 그리고 증권주에는 또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약간 중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기반으로 이제 주 수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 대출 성장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약간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금리 인하는 그 순이자 마진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은행들의 수익성에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금리가 하락되면서 이제 그 예탁자산들이 많이 그 몰리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그 증권주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이 그 개선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6조 5천억 원에서 이달 들어서 한 7조 원 정도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는 수익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제 해악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고 또 기존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 그리고 조선업 대출 같은 경우들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자율은 계속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하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어느 때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그것이 언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지금 시장의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우리 장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일단 주초 같은 경우에는 경기 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직전 고점 1230선 정도가 지금 현재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술적으로 지금 5일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밑으로는 한 61선 정도, 1100선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그 어느 정도 약간 그 하락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이제 신정부 출범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또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일에서 61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일종의 그 눌림목 조정으로 또 해석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역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이자율 인하에 따라서 증권 업종이 조금 그 관심이 모여진 모습이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그런 그 수혜도 어느 정도 다시 또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하지만 그 시장 경쟁 격화에 따른 그런 그 종목별 그 선별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종 내에 시장 주도력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매기가 어느 정도 모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 우량 중심주에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의 실적이 좀 유지되면서 그 대출 관련 리스크가 적은 그런 자산 운용 관련된 그런 리스크가 적은 그런 종목 중심으로는 좀 관심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SOC 건설 위주로 해서 이제 계속 그 수요 확충 그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그 우량 건설주나 또 시멘트, 철강, 화학 등의 소재 업종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의 움직임을 이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살펴볼 때 그 관전 포인트라든가 전략 포인트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리 인하 효과의 발생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그런 시장의 관심이 가장 그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200선의 어떤 기술적 저항이 어느 정도 그 저항의 역할을 해줄 것인지, 어느 정도 강한 저항을 할 것인지가 좀 우려가 되는 가운데 1100선 정도에서 지지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재차 뭐 돌파 시도를 한번 이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이 최근에 뭐 이틀 정도 매도하면서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다시 외국인의 그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가 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시장에 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인지도 좀 기대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그 관련된 수혜주로 좀 관심이 모여질 것인지 하는 부분, 또 경기 인하에 대한 그런 관련 종목들, 정부가 또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관심이 모여질지가 주요 전략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끊임없이 계속 발표되는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지금의 현재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 또 금리 인하 움직임, 그런 것들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 방안들 좀 꼼꼼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들이라든가 업종에 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것이 확률상으로 보다 나은 투자가 될 듯 싶습니다. 자,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 어떤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5개 종목 정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메리츠 화재, SK텔레콤, 기아차, CJ, PSK 5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리츠 화재하고 SK텔레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보험 성장률이 한 20% 정도 유지되고 있고 또 자보 손배율도 안정화돼 있어서 보험업종 가운데서는 그 영업 부분의 호조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운용 자산이 많다는 것이 좀 약점이긴 하지만은 기타 운용 자산 유입이 꾸준히 그 유입되고 있고 또 해외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5일선 위에 계속 주가가 안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그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부근에서 약간 밑에라고 할 수 있는 5일선 부근의 3,800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 20주 저항선이 있는 약 5,000원 정도 선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3,600원 선, 그 전주에 그 저점들이 형성돼 있는 이 3,600원 선 정도에서 이탈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또 손절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대표적인 그 경기 방어주입니다. 경제 여건이 지금 현재 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 경쟁력이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여타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약정제나 요금 할인으로 인한 가입자 등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고요. 또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이 상승 효과를 또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이 정체된 그런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해외 시장도 어느 정도 적극 공략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좀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는 약 한 20만 5천 원, 전일 종가선 정도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의 어떤 지지를 기대하면서 목표가는 한 22만 원 정도, 지금 전주에 계속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에서 한번 저항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계속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부분, 약 20만 1천 원 정도가 이탈된다면 한번 손절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기업, 메리츠 화재와 SK텔레콤 두 기업에 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그런 추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나머지 세 종목은 기아차, CJ, PSK 이렇게 해서 5개 기업에 대해서 오늘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투자전략부의 남인영 과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한 주의 첫 출발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 출발 상황 과연 어떻게 될지 먼저 전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으로 가볼까요? 네, 현재 8시 57분 3초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쪽의 동시효과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수가 많은데요. 대략 한 2%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조선주의 움직임, 현대중공업의 마이너스 2%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그다지 좋지 않을 듯 싶고요. 그 밖에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4.28%로 오늘 금융주들, 은행주들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KB금융도 역시 마이너스 1.22%의 하락입니다. L전자가 마이너스 2.5%, 현대차가 마이너스 2.36%의 하락이고요. 보험주인 삼성화재도 역시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IT 관련주와 내수 유통주가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등등 통신 관련주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 등 IT 업계에 걸쳐서 약간의 상승세가 몰리고 있고요. 그 밖에 신세계 같은 내수 유통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는 더욱더 많아서요. 두산중공업의 마이너스 4.26%와 현대건설의 마이너스 4.29%, 삼성중공업의 마이너스 4.487%로 조선주 그리고 중공업 관련주, 발전설비 관련주 등 거의 모든 업종과 종목에 걸쳐서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많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M&A의 난항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조선업종으로 분류가 되면서 마이너스 3.38%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우건설 역시 오늘 건설주들의 하락세에 함께 맞물려서 마이너스 3.21%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 찾아보기 힘들고요. 상승하고 있다 하더라도 1%가 조금 못 미치는 1% 내외의 그런 상승세에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육 관련주인 대교가 2%의 상승을 비롯해서 세아제강이 플러스 5.3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나마 눈에 띄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태웅의 플러스 0.73%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의 플러스 2.8%, 이트레이드가 플러스 3%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지금 QX가 플러스 1.25%, 게임 하이가 상당히 높은 상승세인데요. 플러스 9.78%, 히림이 플러스 7.84%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 폭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 출발 상황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가 상황이었습니다. 네, 동시효과 때 살펴본 것처럼 오늘 장의 출발 상황이 그다지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것에 따른 피로감이 좀 누적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자, 오늘 장 출발 상황 다시 한번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8%, 포스코가 마이너스 1%,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2.28%,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2.80%,
LG전자가 마이너스 1.88%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1% 중반에서 2%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마이너스 3%, 그리고 그 밖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미래에셋증권이 마이너스 4.85%, 그 밖에 삼성전기와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기아자동차 등등이 2% 중후반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봅니다. SK브로드밴드가 마이너스 1.55,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 메가스터디가 마이너스 1.36, 키움증권이 마이너스 2% 등등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종목들 1% 중반에서 2%까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신세계푸드가 마이너스 3%, 그 밖에 크리스탈이 마이너스 3.27% 등 하락하고 있는 종목과 그 폭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크다고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SK증권 투자전략부 김영준 연구원을 연결해서 이 시각 출발 시황을 보다 자세히 정리를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시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주말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7.2%로 예상치나 전 월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다소 좀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예상이 되긴 했지만 문제는 고용 시장의 악화가 예상보다 더 크다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욱이 고용 시장의 악화는 소비 부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소비 부진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실적 발표의 부진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어서 일정 수준의 충격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1.01% 하락을 하면서 1169.10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 0.47% 정도 하락을 하면서 356.6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락폭은 암만 해도 대형주 중심으로 좀 다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업종별로 보면 역시 대형주가 하락하는 가운데 통신업 같은 경기에 비민감한 업종이 다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건설업이라든지 운수 장비, 은행, 증권 같은 업종이 하락세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장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매크로 지표의 발표가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의 내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조금 더 여유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증시의 반등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미국의 재정 적자의 부담과 함께 시장 전체가 디레버리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 신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의 기대를 좀 이끌고 있고요. 이것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뢰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 지표의 충격을 얼마나 빨리 소화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에 관한 추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업종별로는 여전히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의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들면서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기존 업종의 관심을 그대로 좀 유지하는 대신에 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의 도움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 침체로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연말 연초 어음과 당자 수표를 막지 못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부도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퇴출할 건설회사와 조선회사 명단을 이번 주 확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실업체 속가내기 나설 예정이어서 부도 사태는 도미노처럼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티그룹이 산하증권사인 스미스바니를 모건스탠리에 매각합니다. 시티그룹과 모건스탠리는 두 회사의 증권 부분을 떼내 재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글로벌 신용위기 이후 증권과 은행 간의 분리라는 새로운 지각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소다로 일본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주말 한일 재계는 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청와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면서 단돈 $1,000짜리의 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주택 저당권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채권자인 은행들이 미 전 지역에서 가치가 추락한 집들을 거의 공짜로 팔아치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매우 힘든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중간 이하의 수입을 지닌 사람에게는 기회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저가 항공사들의 가격 파괴 경쟁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최근 저가 항공 시장이 크게 위축됐지만 KTX보다 싼 가격이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가격 경쟁이 이어져 일부 항공사에서는 치킨 게임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업계가 제4 이동통신사 설립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케이블 방송협회는 최근 이동통신 시장의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사업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에 2조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투자자를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연내에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동대문 의류상권의 리뉴얼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매장을 백화점처럼 전면 개편하거나 갤러리 같은 휴식 공간을 늘리는 등 대형화와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과잉 공급이 우려됐던 동대문 상권이 과거 패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제2 롯데월드의 건축이 허용되면서 서울 잠실 일대의 집주인들의 무리한 호가 올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1, 2주 전보다 최고 2억 원이 오른 12억 원에서 13억 원대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담합이 시장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초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건설과 조선업종의 퇴출기업 명단이 이제 확정될 것이라고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중소기업을 떠나서 중견 대기업들에까지 이제 구조조정이 미칠 것이다. 그런 본격적인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퇴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입니까?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히 지난 9월 15일이죠. 미 투자은의 리만 브러더스 부도 사태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왔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금 시장 이어서 실물 경기로까지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사실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2월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고 올 연초 들어서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을 텐데요. 잠깐 좀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지난해 8월 중소기업, 여긴 자영업자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난 8월 178개가 한 달에 부도가 났는데요. 9월 달에 214개로 늘었고 그리고 리만 브러더스 부도 사태에 따른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그리고 자금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10월에는 324개로 늘었고 11월에는 301개로 약간 줄었다가 12월에는 349개로 다시 늘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더욱더 가파르게 좀 부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엿새 동안 134개 업체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쓰러졌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일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부도가 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물 경기가 계속해서 소비가 침체되고 생산 대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축소되는 등 실물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가중되는 데다가 대기업도 자금난 회사채 시장이나 자금 시장이 어려지면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어음 발행을 늘리고 심지어는 어음도 끊어지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루며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어음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음을 받더라도 은행권에서 보통 정상적일 때는 할인해서 자금을 융통했는데요. 은행권이 웬만한 아주 우량한 대기업의 어음이 아니면 융통, 할인 어음, 즉 현금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꽉 자금 사정이 왕 막혀있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중소기업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건설과 조선업종의 퇴출 명단이 확정이 되고요. 중견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도 시작이 함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는 실물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실 진짜 조용히 정말 그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는 반면에 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중견 기업들 포함해서 대기업이 포함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퇴출 명단이 확정됩니다. 이 중견 대기업들은 보통 은행권과 대규모 여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이 그 구조조정의 칼자를 쥐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에 구조조정의 금융당국의 어떤 간접적인 지원 속에서 구조조정의 잣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첫 업종 대상은 그동안 과잉 버블 투자가 이루어졌고 업종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건설과 조선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리스크, 구조조정 잣대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 잣대 기준을 갖고 주채권 은행이 회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는 16일 날 퇴출 업체 명단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 주채권의 명단을 퇴출 명단을 가지고 이번 주 말부터 채권당 간 협의를 거쳐서 23일 날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채권당 간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채권당 간 의견을 조율할 채권금융간 조정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약간 구조조정 퇴출 명단이 작성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3일 날 최종 확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중소기업에 이어서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퇴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부에서는 금융 및 실물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적지 않은 돈을 계속 쏟아부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 호전은 참 쉽사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당국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네. 이 돈이 실물로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RP라는 수단을 통해서 은행권과 금융권에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즉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RP라는 것은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생소한 개념인데요. 한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나 를 할 때 아주 활발히 애용되는 단기 금융 수단인데요. 특히 한국은행이 은행과 등 금융권의 유동성, 즉 돈을 풀 때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즉 은행이 갖고 있는 국고채나 은행채 등을 담보로 한국은행이 저리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국고채, 금융권이 갖고 있는 국고채나 통환채, 은행채 등을 한국은행에 맡기고 맡긴 대신에 그 맡긴 만큼의 금액만큼 저리로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 RP 형식으로 10조 원의 돈을 풀었다면 그 10조 원의 돈이 회사채나 실물시장으로 옮겨가야 되는데요. 그 돈이 다시 상당 부분 다시 한국은행으로 다시 빠꾸돼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실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실물 부분이 위험하니까 은행권들이 안전한 국고채나 통환채 등 은행채,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채만 투자를 하고 회사채나 이런 곳에는 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MF, 이 단기 금융 펀드라고 부르는데요. 초단기 자금, 즉 장기 실물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MMF 상품으로 한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MMF 법인 자금은 주로 법인 자금이라는 것이 은행, 금융권 그리고 기업들이 쌓아놓는 자금들인데요. 지난해 초만 해도 15조 원에서 현재 70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돈이 갈 곳을 모르고 실물로 유입되지 않고 이 초단기 금융상품만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은행채 스프레드는 국고채 3년물 대비 지난 9월 중순 300bp대에서 150bp로 떨어졌습니다. CD도 한국은행의 강력한 유동성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해 12월 5.44%에서 현재는 3.18%까지 떨어졌는데요. 회사채나 그리고 대부분 중견기업, 건설기업들의 신용등급인 BBB- 회사채는 오히려 국고채 대비해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고채 대비 신용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정부나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어떤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계속해서 쏟아는 붓고 있지만 그것이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까지 전달해주지 않고 어떤 그 잉여 자금으로 아니면 은행에 계속 이제 현금만 좀 쌓여가고 돌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듯 싶고요. 그리고 돈이 또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이 계속해서 단기 부동화 자금으로만 머물기 때문에
돈이 보다 더 쓸만한 곳으로 효율적인 돈을 자원으로 놓고 봤을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실물과 금융시장이 회복이 되면 어떤 변수들이 좋아져야 될까요? 뭐 좀 먼저 좀 잘 풀려야겠죠. 이게 잘 돌아야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라는 큰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 서브프라임 사이트로 지난해 8월에 시작된 건데요. 네. 그런 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이 돌지 않으면서 자금이 돌지 않는다는 건 기업의 실물로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물 경기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올 들어서 뭐 전 미국이나 유럽도 마이너스 성장을 뭐 이 대세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또 전망이 됐죠. 뭐 우리 연 전체로도 마이너스 성장이 뭐 예상된다 예. 이러면서 실물이 힘드니까 실물이 힘드는 건 소비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소비가 안 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매출이 줄고 그러면서 수익이 감소하고 적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칠 것이냐 상반기냐 아니면은 뭐 하반기냐 하여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일단은 좀 잡혀야 되고요.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러면 당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 몇 개월 내, 한 2개월 내에 뭐 부도날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빨리 옥석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물 경기에 대한 바닥도 잘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빨리 좀 퇴출돼서 좀 좋은 기업에는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 퇴출 기업도 확정되지 않으니까 좋은 기업마저 같이 뭉뚱그려져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개연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조조정 리스크가 빨리 해소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는 은행권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 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권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은행권이 자구 노력, 후순위채 발행이라든지 증자 노력에서 은행이 증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도 자본확충 펀드라는 10조 원을 만들어서 1월 말에 펀드를 한국은행이 돈을 투입해서 자본확충 펀드 은행에 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자본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 여유가 생긴 돈을 갖고 은행이 빨리 망할 기업 망하게 하고 퇴출 명단을 만들어서 구조조정 리스크를 해서 좀 괜찮은 옥석 그러니까 옥이 되는 기업들은 빨리 돈을 대출해주고 신규준을 해주고 살아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회사채 투자도 하고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IMF 때와 다릅니다. IMF 때는 은행이 정부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직접적인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네. 지금 은행이 사실 민간의 영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라고 시켰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자본 잠식이 되고 순이익이 깎게 되기 때문에 대구의 부실 자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장 은행이 자기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건설사를 하나 퇴출을 하게 되면 보통 은행들이 한 수천억씩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수천억이 바로 부실 자산으로 잡히게 되고 그만큼 자본 잠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은행 BIS 비율이 떨어져서 은행 자체가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국은 BIS 비율을 조금 낮아져도 된다. 그러니까 빨리 구조조정 명단을 확정해서 부실 자산을 처리토록 하라라는 하고 어떤 단금과 채찍을 해서 계속해서 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구조조정의 중요성은 이제 시장에서 쏟아부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돈만 쏟아부으면 이제 연명하는 차원에만 놓여 있는 일단 한계 기업들은 어느 정도 걷어내줘야지 이제 돈이 투입이 되면서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돈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리고 어제 아소다로 일본 총리가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방한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만나서 영내 경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예, 사실 이명박 정부 지난해 초 출범 이후 얼마 안 있다 독도 문제 터지고 정치적 문제로 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운데요. 이번 방안은 주로 이제 경제 쪽 입장에만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경제 쪽 입장만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그 아소다로 총리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타라이 후지로 게이단넨 회장, 즉 게이단넨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정경련 회장 정도인데요. 네. 게이단넨 회장 등 일본 재계 대표를 다수 같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우리나라 경제 4단체 주요 대표들과
어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성래 정경련 회장은 아시아 지역에도 유럽연합이나 북미 자유무역협정과 등 경제 공동체가 만들 때가 됐다라고 좀 의견을 피력했고요. 이에 대한 화답으로 아소다로 총리가 경제 연대 협정을 만들자. 좀 뭐 다소 좀 생소한 편인데요. 양국 간 투자 무역도 확대하고 아시아를 포함한 제3국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하면서 경제 연대 협정을 맺자고 주장했는데요. 경제 연대 협정은 쉽게 말해서 뭐 관세 철폐 인하, 투자, 서비스, 인적 자원 이동, 서비스 시장 개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FTA 정도의 의미로 좀 해석됩니다. 사실 일본 정부와의 FTA는 뭐 계속 뭐 FTA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라는 필요성은 제기되는데 구체적인 실무적인 어떤 협의라든지 진행 상황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진전 단계는 없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들자 FTA를 뭐 사실상 아소다로 총리가 제안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을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로 지금 사실상 애꿎은 아시아가 실물 경제가 사실 뭐 그렇게 좀 나름대로 건전했는데도 지금 서방의 어떤 금융이기 때문에 침체를 겪고 힘들고 하니까 아시아 영내의 좀 단결력, 경제적인 부분에서 최소한 단결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의 어떤 분위기, 어떤 합의점, 방향성을 찾았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경제 이슈들에 관한 정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병관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부터 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우리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현재 1% 하락한 1168포인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0.5% 하락한 356.6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환율은 9시 18분 현재 16원 70전이 상승한 1360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서 지금 현재 1300원대 중후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병관 기자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이제 구조조정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돈을 가진 이가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돈을 내주기를 선뜻 좀 상당히 꺼려한다라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엄격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만 이제 믿을만하다. 그런 신뢰가 시장에 있다라면은 보다 더 돈이 더 잘 돌고 지금의 어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순진한 마음에 해봅니다. 자, 월요일 장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또 장중에 또 좋은 모습 보이리라 기대를 하면서 힘차게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